우리가 뭔가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정말 힘든 날은 누가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큰 위로를 받곤 하잖아요.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1393인데요. 아하. 이게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살 상담 전화 번호입니다. 아, 그래요? 이곳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런 번호가 있다는 거 아마 처음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한 30대 여성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약물 치료도 받지만 가끔 우울감이 심하게 들 때는 1393 상담 전화를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1일에도 이 1393 상담 전화를 찾았는데 네. 전과는 다른 낯선 상황에 잠시 당황하게 됩니다. 어허. 왜 그동안 이 가끔 이용해 왔던 상황 전화인데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전과는 달리 남자 상담원이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 여성이 여성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 상담원의 답답이 통화량이 많아서 여성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최정화 기자님, 이 전화를 거셨던 여성분은 낯선 통화를 계속할 것인가, 1시간을 기다릴 것인가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쪽에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굉장히 좀 다급할 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남자 상담원과의 통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 고민들이라던가 이야기들을 이제 내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상담이 약 30여 분 정도 이어졌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낯선 걸 참아내면서 30분간 어렵게 통화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까요, 최정화 기자님? 네, 이 문제는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 이후에 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벌어지게 됐는데 일단 이 여성이 상담을 시작한 시간이 그날의 아침 일찍,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010으로 시작되는 아주 낯선 번호가 이 여성분의 휴대전화에 찍혀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아하. 문자 메시지가 문자가 오는 거예요, 밤에 세상에. 문자 네.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문자 드려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낯선 번호,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 그리고 뭔가 저 문자의 내용도 약간 오싹합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문자 보면요. 누가 보냈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상담사가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데 편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저는 오픈합니다. 그냥 마음이 힘드실 때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편한 친구 하실래요? 바로 여기서 문자 내용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상담사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상담사라면 최진봉 교수님 혹시 이 여성이 오전에 그 어려운 낯선 통화를 통해 상담했던 그 상담사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393이라고 하는 상담센터의 전에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에 붙여져야 되고요. 공개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담한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여성의 휴대전화를 번호를 이제 알게 됐고 네.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아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담한 사람이 개인적 감정이 거기에 포함돼서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상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 여성이요. 문자를 받고 나서 시참말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뭐지? 뭐 낯선 번호로 온 이 내용이 뭐지?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상당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장유민 변호사님, 힘들어서 연락한 그 번호로 지금 더 곤경에 처하게 됐어요, 이 여성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문자를 받고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이건 대관절 나한테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 그래서 무려 한 열흘 동안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정말 맞는지 확인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온 그 문자로 전화를 걸었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과 상담을 했던 그 남성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나는 상담한 지 한 3개월이 된 상담원이다.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소상히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하. 하지만 이 여성분 불쾌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연락을 한 뒤에 1393 측에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다고 합니다. 아마 불안감도 있었을, 불쾌감을 넘어서 불안감, 공포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니 본인 신상을 일일이 다 털어놓으면 이게 괜찮을 줄 알았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후에 이 남성이요, 이 여성분에게 문자 메시지로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해당 상담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전화량이 늘다 보니까 이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시로 투입했던 위탁업체 소속 자원봉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분이 지난해 11월부터 상담을 해왔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라는데 그러면 원래 1393은 누가 상담 전화를 상담사 역할로 전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상담 경력이 있거나 심리학을 전공한 봉사자들이 주로 상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측은 입장이 있을까요? 최정하 기자님. 네, 이 센터 측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은 것인데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병원이라던가 지자체라던가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을 해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살이라는 좀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런 상담인 만큼 민원인이 만약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게 사후에 관리를 한다라는 목적이나 목표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가게 되면 내 번호가 노출이 됐네라던가 내 신분이 노출이 됐네라고 굉장히 불안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분은 해당 여성분은 1393이라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어떻게 이 상담사라는 남성은 자신의 번호를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민원인이 전화를 해오면 이 상담원의 컴퓨터 모니터에 민원인의 연락처가 뜨게 된다고 합니다. 허허. 그 이유는 상담 중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즉각적으로 112나 119에 신고하기 위해 설계해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야. 물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당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규정의 맹점, 이게 제도의 맹점이잖아요. 이걸 신뢰하고 번호가 뜨게 만들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해당 상담사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보건복지부 이 일을 파악한 즉시 이 상담원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고 제명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 상담원에게 왜 사적 연락을 취했는지 물어봤더니 이 상담원 민원인이 걱정돼 연락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건요. 최전문 교수님. 네. 그 남성 상담원은 제명이 됐지만요. 저 사람 휴대전화에는 이 해당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무리 잠깐 어떤 사람을 투입하더라도 담당 센터나 보건복지부는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알렸어야 돼요. 전문성 없는 사람 또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을 취해와서 본인한테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또 이 상담원은 본인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남성 상담을 했던 사람은 이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또 뭔가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은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이런 센터를 대표 전화를 만들었다는 데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세상에 이 여성분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여성분한테 휴대전화를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무책임한 말로 덮을 겁니까? 다시는 이런 일 이러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냉장고가 여러 기능합니다만 냉장고에서 돈이 나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정말 네. 믿을 수 없는 일이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 지금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자, 그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잠시 후에 한 남성이 전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로 향해 가는데요. 네. 다용도실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김치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아. 이 남성이 곧 다용도실에 들어와서 김치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 확인하고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요. 거기 안에 있어요? 예, 있어. 전화번호 되죠? 네, 남성이 이 김치 냉장고 속에서 찾은 게 바로 검정색 비닐봉지였는데요. 그러네요, 네. 봉지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던 남성, 뜻밖의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한번 어허. 영상 보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나중에. 네, 가만 보세요. 먼저 10시 50분부로 대통령 주거침입으로 사는 법 집합니다. 둘다 사인하시고 주소 거부권 있고 체크 50장부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 장현미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앞서 이 통화하면서 들어왔던 사람이 집주인이나 뭐 그런 사람 아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집주인 아닌가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남성, 이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건 바로 현금 5천만 원이었는데요. 대박 사건.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에 이 돈을 가지러 들어왔던 겁니다. 아하. 경찰은 이 남성이 미리 찾아올 것을 인지를 하고서요.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서 바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아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너무너무 정말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분은 5천만 원 그걸 김치 냉장고 안에 넣게 됐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70대 여성이에요. 피해자분이 70대 여성이신데 아. 여성에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이. 전화를 해서 검사인데 이 여성분 피해자분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다. 그러니까 현금을 찾아서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 세상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을 절대로 믿지 마라. 그리고 돈은 지문 감식을 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님은 정말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그걸 김치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건네받은 수법을 왜 이렇게 자꾸 쓰냐면요. 대포 통장, 옛날은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네. 지금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집에 놓으라고 하고 그걸 찾아가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범은요. 왜 은행원과 경찰관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 잠복했던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사기관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이제 의심 없이 준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얘기도 잘 안 드셨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범인이 돈을 가져가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한 후에 잠복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피해자 집에 누가 있는지 초인종도 눌러보고 유선 전화로도 이제 전화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피해자가 비밀번호 열고 이제 침입을 했고요.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형사 3명이 이제 나타나니까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긴 해요. 집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잠복을 하던 경찰 형사들도요. 최정학 의원님 그래도 설마 진짜 집에 올까 하는 심정으로 잠복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은 7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인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은행에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이 너무 거액을 한 번에 뽑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수상하다라고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된다라고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은행원한테 아까 뭐 은행 아무도 믿지 마라 라고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찰떡같이
똑같이 믿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인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은행원이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뽑으신 거냐라고 했더니 네. 그 사용처에 대해서 좀 말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원이 정말 기지를 발휘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70대 여성이 평생 모은 이 거액을, 이 큰 돈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저희가 알아봤더니 저 거실과 다용도실 등의 영상이 어떻게 찍혔을까 봤더니 무슨 그럼 이 어르신께서 평소에도 곳곳에 집안 CCTV가 있나 했더니 잠복을 들어간 경찰 형사분들이 미리 휴대전화로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증거 수집에 필요한 작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이유는 검거 시에 적법 절차 원칙 준수 정황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검거 시에 미란다 원칙을 적절하게 고지하고 특별한 물리력 행사 없이도 온전하게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검거 과정 위법성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인데 네. 이렇게 원만하게 검거를 한 경찰, 이 조직원을 사기,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최근 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에 성공합니다. 네. 조사 결과 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아하. 통상 보이스피싱, 통장에 직접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데 이 사건 과감하게도 피해자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 돈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네. 정말 경찰분들 그리고 그 은행원 분이요 최초로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정말로 이 촉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경찰분한테 알려주셨던 게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최초의 단초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장윤민 변호사님,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분들이 있나?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바로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금을 인출해서 어떤 장소에 갖다 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서 그 계좌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정말 한 개인한테는요, 누군가한테는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어요. 5천만 원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잘 지켜주시고 범인까지 잡아주신 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강원경찰청 수사과 보이스피싱 수사대의 양준우 경위님과 그 동료분들 정말로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오늘도 편히 잠을 드는 것 같고요. 은행원분도 정말로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습니다. 최진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불륜 행각이라고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최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허. 그 글이 뭐냐면 네. 교단에서, 즉 학교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불륜 남녀가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선생님은 아마 유부남인 것 같고요. 여자 선생님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같아요. 네. 두 분이 수업 시간, 현장 체험 학습 시간 이런 데서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학생들 보기도 민망하고 네. 이 두 교사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좀 처벌해 달라고 청원글을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물론 왕왕 이 청원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 중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니 이 해당 청원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을까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이 학생들이 있는 데서 이 두 교사가 서로 장난을 치는 장면이 동영상에 포착이 된 겁니다. 지난 10월에 촬영된 그 영상 속 그 장면을 보면요. 이 남자 교사가 6학년 복도에 있는 그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이 불륜 상대방으로 거론되는 여교사가 그 장면을 촬영을 하면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동료 교사들끼리 특히나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5학년에서 한 6학년 정도 되는 사춘기 고학년들인데요. 초등학교 고학년들. 예, 이 학생들이 보기에도 워낙 좀 이 두 선생님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다. 좀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할 정도로 그 두 사람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두 사람이 불륜 관계다 이렇게 단정하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전통 문화 체험을 하러 간 날 벌어지게 되는데 아하. 이 청원인에 따르면 5, 6학년 학생들이 다도 체험관에 간 날 이 두 교사가 차를 마시는 사진,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하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기관의 강사들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이 두 교사는 자리를 이탈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하.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도 아니 친한 동료 선생님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지 않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까 봐 세상에 결정적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청원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여 장 가량의 사진이 있었다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하면서요. 어허.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라고 붕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여기서 혹시 뒷받침할 만한 혹시 두 사람은 평소에 이런 행동 말고 또는 사진 말고도 두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좀 그런 자기들만의 암호랄까 호칭이 좀 남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청원인에 따르면 두 교사는 교육청의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서 연인들이나 주고받을 법한 표현을 주고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교사가 지금 수업 중이냐 보러 가고 싶은데 참는 중이다 이런 메신저를 보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남성 교사가 그래 그럼 와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여교사가 오빠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을 봤을 때 이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평범한 동료들 사이의 대화라고는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런 정황이 처음에는 이런 글이 그냥 무리한 억측에서 나올 수도 있는 글들이 왕왕 있기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했는데 점점 정황들이 뭔가 사실로 굳어져 가는 퍼즐이 맞춰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겠죠. 이 두 남녀가 불륜 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불륜 행각을 바로 교실, 학교, 그리고 현장 학습 그 현장에서 했다는 것이 아이들한테 미칠 악영향은 상당할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라면 어떤 윤리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서 바로 이런 불륜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했다는 게 학부모님들로서도 상당히 용납할 수는 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왔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았을 텐데 교육청이나 그 위 상급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 교사가 이걸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보다 참다 못해서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전국 교직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네.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요. 네. 조사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교단에서 더 이상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 청원 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와 B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근무 태만, 수업 소홀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및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련자를 분리하고 인사조치하도록 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지감사라고 해서 그 관련자들을 면담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본인이 끝까지 부인했으면 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증명했겠지만요. 어쨌든 본인들도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설마 했는데 이거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자 관계자에 따르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거 불륜 공무원 징계 사건의 전례에 비춰보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양형 더 중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엇갈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불륜 관계로 인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성실 의무 위반이 추가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까지 인정된다면 두 사람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은 이곳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경찰입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요. 얼마 전에 같은 파출소에서 동료로 근무하면서 두 남녀였던 사이가 그 장기간에 걸쳐서 내연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하. 둘 다 경찰 간부급이었는데요. 남녀가 다 간부예요? 그렇습니다. 네. 불륜 사실이 뒤늦게 발각이 됐는데 근무 시간에 파출소뿐만 아니라 순찰차 내부 등에서도 아. 애정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불륜 행각은 어떻게 적발되고 드러나게 된 겁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끝까지 너무나 대범한데요. 이 여성 간부 B 씨가 지난해 말에 만남을 거절당하자 이 남성 간부 A 씨의 집 앞에 찾아가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A 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서 감찰 조사에서 불륜 장소가 어디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은요? 이들 두 경찰 간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 처분됐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경북 경찰청 내에서 경찰 불륜으로 정직 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파면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파면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공직기강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기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임산부인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시누이로부터 택배 선물을 받았다라는 어허. 거예요. 택배로 어떤 물건이 택배 반갑잖아요. 너무 띵동, 반갑죠. 택배 왔다 그러잖아요. 네, 택배는 정말 반가운데 네. 이 택배를 열어봤더니 반갑지 않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허허. 뜯어보고 심장이 철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택배를 보고 나서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니 최정화 기자님, 택배 안에 뭐가 있었길래 응급실까지 다녀와요, 세상에.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공포 영화처럼 뭔가 끔찍한 게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택배 박스 안에는 율무차 한 박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마요, 이거 무슨 허무 개그는 아니겠죠? 장윤미 변호사님, 율무차 한 박스에 왜 이렇게 응급실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 글 쓴 여성분이 임신 중이었는데요. 율무는 임산부가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율무차가 자궁을 수축시켜서 태내에 있는 태아의 성장을 좀 저해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들한테는 율무차를 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아, 그런 속설이 있군요. 근데 이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학교 때 박성배 변호사님, 그 남성들 자판기 앞에서 이 율무차 뽑으려고 하면, 명준아, 율무차 먹지 마. 왜? 그 남자들 좀 거의 저기에 좀 안 좋아. 이렇게 하는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흔하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자판기 앞에서 율무차를 뽑으려고 하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굳이 율무차는 안 먹는 게 어떠냐고 말렸던 경험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속설이 실제로 사실인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허허. 그런데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진짜 이런 속설이 맞는지, 의학적으로 맞는지
전문가분께 여쭤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왜 나온 속설일까요? 한의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양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죠. 네, 율무차를 한두 번 마신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에이. 뭐 한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고요. 그 논문에서도 그 실험용 쥐나 이런 거 실험했을 때 유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율무는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렇고 일단 유산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이제 독성 물질이 아닌 거죠. 수축시키죠. 유산시키는 기전은 다 자궁을 이렇게 수축시키기 때문에 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남자들도 그게 안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율무차가. 네네. 그것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별로 근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율무차가 남성의 어떤 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속설은 양방이나 한방 모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때 율무차 더 먹을 걸. 율무차 먹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임신부한테 안 좋다는 거 양방 한방이 좀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저희도 이번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당시 신우이도 몰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쓴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우가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신우가 결혼한 지 꽤 돼서 즉 자연 임신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좋다는 특히 임신에 좋다는 한약에 뭐 몇백만 원씩 투자하실 정도라고 그래요? 하는데 그렇다면 임신에 안 좋은 율무? 절대 몰랐을 리 없다는 거죠. 어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네. 공교롭게도 아하. 이 택배를 보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시부모님한테 이분이 임신 사실을 밝힌 직후였다고 합니다. 짠짠. 뭔가 장윤미 변호사님. 뭔가 정황이 조금 꺼림칙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 정황이 그렇진 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무차라는 건 보통 선물을 자주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기도 하고 또 임신 사실을 알면 임산부가 있는 집에 특히나 먹을 것을 선물로 보낸다면 상당히 고르고 골라서 좋다는 거,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내기 마련인데 더더군다나 율무차라고 자궁을 수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방에서 말하는 그런 차를 보냈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올린 여성도 아마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뭔가 정황상 약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예. 아니 일단 이렇게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속 시원하게 신우이한테 그거 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어봤는데요. 네. 사실은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임신하신 분이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 동생일 거 아니에요. 아하.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물어. 네가 사람이냐?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아우 세상에. 좀 강하게 물어봤죠. 아이고. 그랬더니 이 이제 신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새언니 말고 오빠 먹으라고 보낸 거야. 뭐가 문제인데?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최정아 기자님, 물론 앞서 이제 이 전문가분 얘기로는 남성한테 율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속설은 일단 검증되지 않았다니까 천만 다행이란데 나 오빠한테 먹으라고 율무차 보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네, 일단 이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우에게 따질 힘도 없었다라고 아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 신우의 연락처를 바로 차단을 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남편이 시댁에 연락을 했는지 시아버지한테 따로 미안하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서 아범한테 얘기 들었다. 내가 다 미안하구나라고 대신 사과를 하신 거죠. 어.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신우랑 만나는 일 없게끔 할게. 이렇게 딱 못을 박았고요. 이 해당 여성이 최종 고민은 이러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일이요.
생각보다 커졌다는 느낌이에요. 이 고민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뭘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네. 먼저 이분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너무 악의적이라 소름이 돋는다. 연을 끊어라.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신우에게 쓴소리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못되게 쓰면 올복도 돌아간다. 이런 말 남기신 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쓴이에게 사극을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냐. 율무차 먹어서 태아가 어떻게 되다니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요. 앞서 율무차 여성, 특히 임신부한테 미치는 영향은 양방과 한방에서는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민 여성의 이 걱정이 과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방과 한방에서도 지금 영향이 있다 없다 갈리잖아요. 그렇기에 지금 이분의 어떤 그 상실감, 배신감 또는 너무 그런 감정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집안에 경사나 임신의 경사 있을 때는 선물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나눠주는 연예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요. 우리 결혼할 때 정말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하겠습니까? 네!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를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는 연예인 부부가 있답니다. 먼저 그분들의 결혼식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한 방송국 직원인데 이렇게 많은 언론사 앞에 서보는 건 처음이고요. 참 결혼을 처음 해보는데요. 신부는 태연하고요. 저는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국민 가수 제가 앞으로 행복한 미소로 잘 살 수 있게 집에서 외조도 아니고 내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왔구나 네가 왔어 오래 기다렸다 나의 사랑이다. 축하해줘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식사 준비했어요. 맛있게들 드시고 퇴근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와, 지금 두 사람의 저 당시의 모습 보니까 눈에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있는데 저 때가 몇 년 전인가요? 최정아 기자님. 아마 제 기억에는 그래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되어 그래요? 그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오래됐네요, 벌써. 네, 결혼식 당일에 일단 그 시기보다는요. 결혼식 당일에 보시면요. 일단 내가 퇴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리고 내조를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도경아 씨가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장윤정 씨 말을 잘 듣고 살 것이다라고 재치 있는 충성맹세입니까?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아나운서 분이 방송사를 나오게 되면 야생이지 않습니까? 이 네. 프리 세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경아 씨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날씬한 날렵한 몸매를 만들기 위함인 것 같은데 네. 이 장윤정 씨가 장윤정 씨표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줘서 이 식단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식단 덕분인지 도경아 씨가 벌써 2kg이 감량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 사랑이 담긴 지극정성 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9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인데요. 지금도 앞서 보셨죠? 지금도 부부 금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이 장윤정 씨를 만나게 해준 노래가 있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매일같이 오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왔어요 내 앞에 왔어요 정말 찾고 싶어요 사랑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대요 첫눈에 난 반해버렸죠 어떡하면 그 사람 만날까 네가 왔어 오래 기다렸던 나의 사랑이라 네가 왔어 나의 이 마음을 훔쳐버렸구나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사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냥 도경환 씨 얘기입니다. 네, 완전히 딱딱 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가수분들은 본인 노래 따라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노래가 바로 장윤정 씨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5대에 기다려왔던 내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 이 노래를 이 남편인 도경환 씨를 처음 만날 때도 불렀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도경환 씨가 또 있었고 이런 굉장히 운명 같은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하.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장윤정 씨, 뭐 어머니와의 불화설 이런 여러 가지 가족사가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에게 더더욱 힘을 주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장윤정 씨와 그 가족들을 다 설득해가면서 굉장히 서둘렀다. 아, 그래요? 사실 도경환 씨가 통 큰 내조 이런 걸로 유명한데 대체 어떻게 해주길래 그렇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장윤정 씨는 남편에게 한도 없는 카드를 건네주고 회식에 쓰라면서 현금 봉투를 주기도 한답니다. 말 그대로 통 큰 내조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도경환 씨도 살림꾼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장윤정 씨는 도경환 씨의 살림꾼 이미지 상당히 뿔났다고 합니다. 살림꾼 도경환 억울해 죽겠다, 속지 마라는 반응을 보였다는데 그 와중에 장윤정 씨가 도경환 씨에게 그동안 변기 청소 한 번 한 적 있느냐고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있대요. 야. 그랬더니 이 도경환 씨가 아니 그동안 변기 청소 해온 거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는데 어느 날 장윤정 씨가 밖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도경환 씨가 변기 뚜껑 들고 청소하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보내왔답니다. 이 네. 모습을 보고 장윤정 전 씨가 도발인데요, 도발. 우리 남편 너무 귀엽지 않냐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장윤정 씨 능력자입니다. 돈 잘 벌죠. 저렇게 말 잘 듣는 연하의 남편도 있죠. 또 토끼 같은 귀여운 딸도 있죠.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최근에 손수 만든 노래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썼어요. 근데 노랫말을 하영님을 생각하면서 제 딸 하영님을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써서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그 멜로디를 듣고 한 10여 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하영이한테 해주는 말을 노랫말로 갖다 붙여서 바로 만들게 돼서 또 너무 쉽게 써졌어요. 넌 듣기 해,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쉽게 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빌보드 차트에 막 올라갈 것 같고 합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장윤정 씨네 가족 보면 참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저는 화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네요. 하잖아요. 맞아요. 집안일이 잘 되면 사실 모든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도경환 씨하고 장윤정 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장윤정 씨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었어요. 귀여운 거 그런 느낌이 보세요, 들었는데 세상에. 네. 사실 이제 남편인 도경환 씨 같은 경우 다정함으로 유명합니다. 다정함으로 왜 유명하냐면 연우를 첫째 아이가 연우인데 네, 연우를 네. 출산할 때 그 임신했을 때 마사지 해주고 음식 해주고 그다음에 연우가 태어난 날 펑펑 울었대요. 아이고. 아빠가. 그 모습 보고 장윤정 씨는 본인이 좀 무뚝뚝한 편인데 아들 연우도 아빠를 닮아서 다정다감하대요. 그러니까 엄마를 늘 위로해주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붕어빵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빠를 닮았고요. 딸 하영이는 또 장윤정 씨를 닮았어요. 네. 그 하영이는 또 장윤정 씨를 닮아가지고 음감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금방 음을 알고 노래도 따라 부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저 가정이 정말 붕어빵 가정인가 그러네요.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참 같습니다. 다복합니다.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장윤정 씨가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윤정 씨는 후배들의 그 사랑도 굉장히 한 몸에 갖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봤었던 장윤정 씨도 뭐랄까요, 여장부다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래요? 그런 선배였는데요. 네. 일단 트로트 듀오의 나무에 이 멤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계좌번호를 이제 몰래 알아둔 다음에 용돈을 세상에. 넣어줬었대요. 그래서 장윤정 씨에게 왜 그때 이렇게 용돈을 후배들에게 줬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랬다. 선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가수 영지 씨가 있습니다. 이 영지 씨도 장윤정 씨와 굉장히 친한 이 가수분인데요. 이 장윤정 언니가 내가 돈 없던 시절에 선물한 35,000원짜리 가디건을 10년간
하여간 아껴서 입더라 라면서 굉장히 좀 감동에 겨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네. 박서진 씨, 또 굉장히 인기 많은 장구의 신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장윤정 선배님이 방송에서 암투병 어머니 치료비를 기부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방송이 끝난 후에 제작진에게 이 번호를, 세상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돈을 바로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장윤정 씨, 제 계좌번호는 방송 말미에 자막으로 흘려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장윤정 씨 못지않게요. 정말로 남들을 살뜰히 챙기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활비 어렵고 이런 친구들 뭐 돈 대주는 거 이런 것도 뭐 비일비재하고 다 알게. 왜냐면 그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얘가 알게 해야 그 다음번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도와. 제가 후배 때 선배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현석이가 되게 바빴어요. 그때 영화 촬영하고 있고 그래서 바쁜데 왔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영성 앞에서 얘를 안고 아이고 좋아라 뭐 계신 거야.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크고 고맙고 그런 거잖아요. 평생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게 가장 고마운 친구죠. 세상에 그 어떤 뭐 부자, 뭐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들보다 이 친구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웃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고맙다. 하지 마. 최재문 교수님, 처음에는 김진수 씨 얘기한 줄 알았는데 장현성 씨 정말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진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현성 씨가 1년 전에 이제 아마 상을 당한 것 같아요. 김진수 씨가. 거기 구례인데 전라도 구례인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물론 찾아온 것도 고맙지만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따뜻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후배들에게 정말 베푸는데 열심히 베푼다고 해요. 그러면서 장현성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소에 자기가 어려울 때 선배들한테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었는데 그거 이제 갚아야 된다. 그러게 후배들을 도와준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후배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장현성 했던 말이에요. 이 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게 적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진 게 많았다고 부자가 아니라 필요한 게 적은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한 걸 보면 남에게 아낌없이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인배의 면모, 그런데 남한테만 베풀까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뭐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급속도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풍비박산이 나면서 아마 점점 다가오는 걸 아셨던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내 회사나 내 일이 이제는 무너진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시간이 되게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기가 되게 힘드셨나 봐.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계속 쇠약해지시고 약을 또 드셨는데 그 또 약물 의존증까지 더해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제도로 모시고 갔어요. 제 목표는 딱 하나였죠. 무조건 아버지를 많이 웃게 하자. 아버지가 많이 웃으셔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뭐 생전 뭐 그런 얘기 안 하던 사이인데 아버지 솔직히 어머니 만나기 전에 몇 명 사귀셨어요. 아니야 뭐 이러다가 많지. 거기서 한 열흘 정도 보낸 시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확실히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결혼해서 아버지가 돼봐야지 아버지의 가장의 무게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퇴근길에는 엄마 아빠한테 꼭 전화 한 통씩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IMF 때 사업을 실패하시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때 이 장현성 씨가 거제도로 모시고 가서 여행을 떠나서 많이 웃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깊은 효심을 전했는데 이 영상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없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있었죠. 일단 아내분이 내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네. 또 아마 이 사실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양택조 씨, 배우 양택조 씨와 또 장현성 씨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된 사이예요. 장인어른이시군요, 양택조 씨가. 네, 근데 속이 얼마나 깊은 사위냐 하면 처음에 양택조 씨가 이제 결혼을 배우라서 반대를 했다가 사이가 딸과 틀어질 것 같아서 결혼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택조 씨가 강경화로 3개월 신안부 선고를 아이고. 받았을 때 사위 장현성 씨가 간이식을 내가 하겠다라고 세상에. 나섰다고 해요. 이 간이식은 이후에 아들한테 받기는 했으나 네. 어쨌든 그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장윤정 씨와 장현성 씨 덕분에 이 사회가 정말 훈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